자, 먼저 밤새 있었던 일들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과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밤새 미증시가 또 S&P 500과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시장은 전반적으로 좀 조용했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조용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이번 주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그 아주 큰 일정들이 좀 많잖아요. 네. FOMC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캐비너시 인준과 관련된 이슈도 있고 그리고 뭐 하이라이트는 빅테크 실적이죠. 그 빅테크 실적들과 동시에 뭐 블룸에너지, 로빈후드 그리고 샌디스크, 뭐 시게이트 이런 종목들이 줄줄이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다들 지금 그거 보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월요일에는 실적 발표가 좀 적어서 그래서 오늘은 좀 조용하게 지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많은 분들이 그 우려를 하기보다는 기대감을 안고 지금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스닥이나 S&P 500이 뭐 크게 오르진 못했지만 그래도 조금 플러스가 우세했다. 좀 더 상방을 보는 투자자들이 조금 더 우세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약간은 그러니까 실적 발표 전에 어떤 폭풍전야? 뭔가 그런 느낌. 그래서 다들 조용히 기다리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3대 지수 마감 상황 보실까요? 다우지수는 약보합이었지만 나스닥은 0.2% 상승, S&P 500도 0.12% 상승이었습니다. 러셀 2000도 0.2% 상승에 그치는 모습. 뭐 다시 말하면 지수의 움직임은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고요. S&P 500에서도 야, 엔비디아가 한번 혈이 뚫리니까 쭉쭉 올라가네요. 오, 그 표현 좋다. 혈이 뚫렸다. 200달러에 혈이 뚫어지자 아주 지금 뭐 호르무즈 해역 개방 저리 가라. 네, 맞아요. 완전히 뚫렸습니다. 200달러 넘어가니까 엔비디아의 주가가 이틀 연속 장대 양봉을 만드는 모습이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역시 5%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할 얘기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그 결국에는 지금 시장이 조금 고요할 때 어디로 가야 되지? 뭔가 세린메이 이 말도 이제 슬슬 생각나잖아요. 이제 5월이 거의 다 와가니까. 그럼 뭐 어디로 가야 되지? 돈을 다 빼야 되나? 그렇다고 하기엔 지금 AI 군비 경쟁이 너무 치열한데. 모르겠다. 그럼 반도체 가야지. 이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모르겠다. 그 가장 확실한 종목들. 엔비디아, 마이크론, 인텔 요 세 개에 이렇게 수급이 좀 꽂혔고요. 확실한 애들이구나. 그렇죠. 요 애들이. 예. 그 AMD랑 인텔 비교해도 지금 인텔은 증명한 기업이고 AMD는 증명을 해야 되는 기업이잖아요. 진짜. 예, 그런 흐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반대로 이제 M7에서는 확실한 기업 구글이죠. 예, 구글이 오늘 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350달러 넘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구글과 엔비디아가 끌고 갔다. 지수를 그냥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외에 다른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모습. 러셀 2000도 뭐 일부 종목들이 쉬어가는 가운데 이제 사실은 빅테크 실적이다 보니까 테마주들이 이번 주에 한해서는 날개를 펴기가 힘듭니다. 고개를 들기가 좀 어려워요. 관심이 조금 뒤로 가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수급의 블랙홀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번 주는 대형주 중심의 장세가 좀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가 뭐 계속 부담스럽죠. 96.7달러까지 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뉴노멀이에요, 뉴노멀. 네, 유가가 저렇게 올라가는데 시장이 오를 수 있다니. 그러게요. 그래서 다들 별로 유가를 안 보는데, 근데 계속 이제 신경 쓰는 월가의 스트래티지스트, 그러니까 전략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 잠시 후에 잠깐 들어보고요. 네. 10년물 국채금리도 부담스럽죠. 4.3% 아이고. 또 올라갔습니다. 이게 이제 FOMC에서 동결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또 워시가 들어오면 과연 인하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지금 조금 뭐 혼란스럽고 그런 것들이 금리를 쉽게 내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달러는 98.5에서 마감했고요. 금은 0.9%의 하락. 그리고 비트코인도 1.9%의 하락입니다. 8만 달러를 한 방에 뚫기는 쉽지 않죠. 조금씩 노크를 하고 있는 구간이고 오늘은 실적의 어떤 전야제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케이던스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0.7% 정도 시간 외에서 하락하고 있고 암코 최근에 너무 좋았죠. 이 흐름을 시간 외에서는 소폭의 조정으로 좀 돌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레스티카가 좀 아쉬워요. 이게 8% 현재
시간외에서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셀레스티카가 데이터 센터에서 돈 되는 건 진짜 거의 다 하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8%의 하락. 반대로 생각해 보면 뭐 그 말씀은 되죠. 이거는 선반영. 여기 앞에 차트가 보여주고 있죠. 그동안 셀레스티카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크게 반영이 됐는지. 그렇기 때문에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것도 실적 시즌 일단은 조금 긴장하고 봐야겠네. 이번 주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자, 이란이 미국에게 파키스탄을 통해서겠죠. 네. 새로운 제안을 전달했다. 요거 어제 박 교수님께서 그 락지가 파키스탄 들러가지고 요런 얘기했다고 합니다라는 내용을 제일 빨리 전해주셨는데 이게 네. 사실로 드러났네요. 그러게요. 네. 뭐 이란과 미국 사이에 있었던 일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 중에서 그냥 딱 요 얘기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란이 미국에게 새로운 제안을 전달했다. 근데 이게 조금 어렵죠. 어제 박현도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전쟁 끝내고 재발 방지 보장을 받겠는데 핵 얘기는 나중에 하자. 이게 뭐 미국 입장에서 이게 되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좋죠. 우리 입장에서는 뭐 뚫리면 폐업 좋으니까. 개방된다고 하면 알겠다. 일단 개방해. 이런 느낌인데 미국이 이걸 받아들일까? 그렇죠. 그리고 미국의 전쟁의 명분이 핵을 없애는 거였는데 이거는 뭐 천천히 얘기하자라고 하면 미국 입장에서 이거를 휴전과 종전의 어떤 출구로 만드는 게 솔직히 예뻐 보이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어쨌든 논의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국가안보팀이 이 제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 근데 뭐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건 말이 안 된다. 라고 해서 안 내부에서 지금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에 대해서 뭐 특별한 어떤 입장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요거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사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전쟁과 관련된 전황을 궁금해하기보다 근데 유가가 자꾸 올라가네. 요거를 계속 신경 쓰고 있어요. 유가 상승이 지금 96달러까지 다시 올라왔고 브렌트유 기준으로는 뭐 100달러를 상회하고 있으니까 네. 이거 괜찮은 거야?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꽤 나오고 있거든요. 좀 구조적인 위기다. 계속 그 중동 지역의 우려들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것이 분명히 뭔가 구조적인 문제로 발현이 될 것이다 라고 보는 트릴리언 에너지의 리포트였고요. 골드만삭스에서는 그래서 4분기 그 유가 전망을 상향했습니다. 네. WTI 기준으로 83달러까지. 물론 83달러만 돼도 솔직히 지금은 좋죠. 지금 뭐 90달러 넘어가고 100달러인데. 이 정도만 해도 그렇죠. 예. 감사한데 근데 골드만삭스가 보기에는 원래 갖고 있던 전망보다는 좀 높아질 것 같다. 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 더딜 경우에는 브렌트유 가격이 100달러 이상으로 계속 갈 것 같다. 시티그룹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돌고 돌아서 증시에 우려를 낳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S&P 500과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 랠리를 달리고 있습니다만 뭐 허니웰, 소노코와 같은 기업들 그러니까 제조업하고 있는 기업들은 곳곳에서 지금 물가 상승이 계속 부담이 되는 거예요. 유가도 오르죠. 그다음 식료품 가격도 오르죠. 이러니까 뭐 이런 물건들을 많이 갖고 와서 만들어야 되는 기업들은 일부 기업들의 경우에는 뭐 AI, 데이터 센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면서 계속 수익을 내고 있지만 그게 조금 빗나간 기업들은 계속 부진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서 장이 오르는 게 아니고 그냥 AI에 무자비한 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로 쏠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게 엔비디아고 그게 구글이고 이러니까 지수만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서 되게 약간은 내실이 없는 그런 상승일 수 있다. 이건 언젠가 구멍이 날 수 있다. 이런 경고를 하는 목소리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전쟁 관련한 이슈가 확 줄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 외의 것들, 이제 실적 발표도 그렇고 매크로도 그렇고 이런 것들에 대한 시장의 보도나 관심들이 좀 더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연준의 금리에 대한 전망이 동결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굉장히 우세하죠. 그렇죠. 네. 지금 사실 뭐 우리가 충분히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유가가 또 100달러 근처까지 가고 있는데 거기서 금리 인하를 하는 연준은 아마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번 주에 FOMC가 있을 예정입니다. 혹자는 파월의 마지막 FOMC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지만 그거는 뭐 아직까지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지금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고 일각에서는 사실 이번뿐만 아니라 올해 내내 금리 동결 가능성이 좀 높다. 사실 유가가 아까 뭐 WTI 기준으로 83달러 전망했지만 이 83달러 언제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부담스럽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렸지만 이 식품 물가 이게 지표인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꺼낸 지표인데 꽤 많이 오르더라고요. 3월 기준으로. 7.9%? 예. 그동안 7이라는 숫자가 없었잖아요. 5도 안 나왔거든요. 예, 근데 8%까지 이렇게 급격하게 전년 대비해서 올라간다는 건, 이거 물가 부담을 우리가 너무 쉽게 봐서는 안 될 수도 있겠다. 예, 그런 생각을 또 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물가 상관없어. 그래도 어차피 데이터 센터 지어야 돼서 다 산다니까?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이제 금리가 안 내려가면 그에 따라서 뭔가 어느 기업들은 분명히 부담을 느낄 수 있고 우리가 잊고 지냈던 뭐 금리 부담에 놓여 있는 그런 기업들 많잖아요.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뭐 상관없어 난 반도체 살 거니까 뭐 그래도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어딘가에서는 구멍이 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거는 시장이 조금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닉 티밀하우스 기자는 사실 뭐 연준 금리 동결이야 예정된 수순이고 결론적으로는 과연 파월이 사임할 것인가, 잔류할 것인가에 대해서가 가장 궁금하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임해야 될 이유도 명확하고 잔류해야 할 이유 역시나 조금 뭐 어떤 정치적인 측면에서 좀 있다라는 얘기인데 결국 본인의 선택이거든요. 이 연준 의장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이사를 안 할 이유는 또 없거든요. 근데 뭐 트럼프는 찍어내려고 하지만 파월 입장에서는 워시까지 들어오면은 이거 너무 연준이 정치적인 집단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내가 남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남는 거고 아니다 나 할 만큼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사임을 하는 건데 그에 대해서는 뭐 파월의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월의 지금까지의 그 트럼프 대통령을 대하는 스탠스를 보면은 안 할 것 같지 않아요? 안 할 것 같다는 게 뭐죠? 사임을 안 할 것 같다. 사임할 것 같다. 사임을 할 것 같다. 네. 제 생각도 그래요. 솔직히. 약간 이제 막 이렇게 부딪히고 하는 것에 맞아요. 대해서 최대한 피하려고 하는 좀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굳이 지금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세가 지금 만 4월 기준으로 지금 73세입니다. 만 73세. 그렇군요. 오래 하셨으니까. 53년생이세요. 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뭐 잘은 모르지만 파월 의장이 지금까지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이유는 너무 트럼프가 계속 찍어내려고 해서 그쵸. 약간 연준이라는 단체의 의장으로서 연준을 지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지. 트럼프가 싫어서라거나 뭐 트럼프랑 싸우고 싶어서 그런 스탠스는 아니었거든요. 싫기도 하겠죠. 뭐 내심 싫을 수도 좋진 있겠지만 않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의장이라는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고 나서 네. 굳이 긁어부스럼 만들 생각은 없을 것 그쵸. 같아요. 근데 뭐 일단은 이번 주에 그걸 좀 얘기하게 될지에 네. 대해서는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또 뭐 CNBC의 설문 내용이 하나 가지고 왔는데 워시에 대한 의구심? 네. 어떤 의구심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네. 거예요. 워시라는 사람을 트럼프 대통령이 선임을 했다 보니까 과연 이 사람이 정말 독립적인 사람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시장이 조금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게 독립적인지 아닌지 매우 독립적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50%까지 늘어났지만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50% 정도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론을 고려했을 때 어쩌면 뭐 파월의 거취가 좀 달라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워시가 얘기하는 게 지금 계속 AI 생산성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은 지금 일시적일 뿐이지 곧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과연 뭐 어느 정도 예상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긴 하지만 진짜 그렇겠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 데이터를 그러면 두고 보자. 정말로 AI가
인플레이션 수치를 떨어뜨리는지를 보자라는 사람이 80%나 된다는 점에서 워시가 막 들어가서 아니 지금 금리 내려야 돼. AI는 어차피 물가를 내린다니까. 이렇게 해봤자 과연 그게 통할까에 대해서 시장은 계속 물음표를 찍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일단 즉각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장 워시가 인준된다고 해도 어쨌든 어제 전해드린 대로 그 사법 처리가 이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이 허들은 되게 큰 게 하나가 사라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막 금리 인하를 한다 그렇게까지 보진 않고 9월과 12월 정도에 그래도 두 차례까지는 한다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가 한 번 정도인데 골드만삭스는 조금 그래도 도비시한 비둘기파적인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레이달리오는 또 반대로 얘기를 합니다. 지금 봐라.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다 이미. 물가 올라가지 경기 둔화되지. 근데 여기서 어떻게 금리 인하를 하느냐. 월시 잘 들어. 내 생각에는 이 시대에는 인하하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CNBC 나와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겹치는 상황에서 이번 주에 어떻게 보면 이거를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건 채권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채권 시장이 꺾이지 않고 있잖아요. 금리가. 그렇다는 건 이 FOMC와 워시의 거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지금 시장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지수도 어떻게 보면 쭉 막 올라가다가 지금 좀 멈췄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시장은 매크로 변수를 인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뭐 미국 증시의 여러 가지 뭐 격언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네. Set in May, Buy in October 네, 맞아요.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과연 올해도 이게 통할까요? 그러게요. 네. 뭐 매번 미국 증시는 이제 통계의 나라라고 하면서 보통은 이게 통한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게 근데 참 신기하게 3월이 별로 안 좋거든요, 원래 역사적으로. 아, 그래요? 4월이 좋아요. 근데 이번에 그대로 재현됐잖아요. 3월과 4월. 그러네. 그래서 혹시 하필이면 네, 혹시 진짜 이제 5월부터는 근데 세린메이하고 말씀해주신 대로 바인 옥토버가 메이부터 6, 7, 8 지나가면 이제 다들 이제 연휴고 막 그 놀러 여행 가고. 가고 놀러 가고 그러면서 시장 자체가 조금 활기를 잃기 때문에 네. 이때는 좀 팔고 떠났다가 다시 연말 전에 돌아오면 된다라는 뜻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의 선택이겠죠. 나는 그럼 뭐 팔고 좀 쉬었다가 올래. 아니야. 나는 지금의 AI 군비 경쟁에서는 이 시장을 단 1초도 떠날 수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후자가 조금 더 우세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언제 떠났다가 뭐 인텔 저렇게 가고 막 엔비디아 저렇게 가는데 저거 놓치면은 또 나중에 돌아와서 또 울 거잖아요. 떠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세린메이가 오고는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번엔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 이런 얘기들과 뭐 유가 얘기도 드렸고 채권금리 얘기도 드렸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 이 성큼성큼 올라갔던 V자 반등은 조금 둔화가 된 그런 분위기이긴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리고 3월과 4월 얘기를 드렸는데 3월에 다들 별로 안 사더니 갑자기 4월에 이걸 뭐 몇 배를 산 거예요. 아니, 2배를 넘게 샀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5월에는 이걸 또 빠르게 팔려는 건가? 이게 너무 변동성이 최근에 시장이 크니까. 물론 3월에 이제 전쟁이라는 그렇죠, 이벤트가 그렇죠. 있어서 저런 예. 것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3월에는 좀 이렇게 맞아요. 부진한 안 시장이었다. 좋았어요. 이게 이제 딱 맞물린 예. 거죠. 그리고 또 5월에 무슨 일이 또 날지 안 날지 또 그것도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걱정을 하는 건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7, 8월에 팔래요. 이게 뭐 결국 역사적인 기록이잖아요. 그래서 5월부터 10월까지가 수익률이 가장 낮기는 한데 그게 사실 하락세가 나올 때는 5, 6, 7에 나오는 게 아니라 8월부터 10월까지에 나오니까 차라리 팔 거면 이때 8월에 팔고 10월에 다시 돌아오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네요. 이거는 뭐 그냥 통계니까. 중간 선거 전까지 같이 다 대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올해는 또 예. 중간 선거도 있기 때문에 중간 그 선거 전에 변동성이 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까지 고려했을 때 분명히 조정이 뭐 한 번은 오기는 올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으니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거고. 그리고 JP 모건에서는 반대로 아니 지금 그럴 때 아니야. 빠지면 사.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 급해 죽겠어. 그러니까요. 네. V자 반등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지금 계속 긍정적이다. 만약에 추가 약세가 나온다?
그럼 또 비중을 늘리면 된다. 왜냐하면 지금 임금 성장률 지표는 6%를 넘어서고 있고 인플레이션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임금 상승률이 몇 분기 동안 하락세를 보이면서 4%에 가까워지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AI로 인해서 사람이 많이 잘려나가니까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시그널이 JP모건 입장에서는 케빈 워시가 보는 것처럼 조금 보인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한다? 아, 그거 말이 안 된다. 예, 그렇게 했다가 괜히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두려움은 조금 넣어두는 게 좋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여전히 실적이 좋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AI가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JP모건에서는 M7만 올라가는 그런 장은 또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뭐 이외에 뭐 반도체라든지 점점 더 그리고 신흥 시장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반도체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장이 조금씩 더 좋아지는 구간이고, 결론적으로는 이 채권 금리가 좀 내려온다라고 JP모건은 좀 보는 것 같아요. 예, 물가가 생각보다 안 올라간다라고 보는 것 같아서, 그러면은 지금은 오히려 약간 지금 확실한 선택지, 채권 금리가 높으니까 확실한 선택지로 가지만 이게 계속 확산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약간 좀 상반되는 얘기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때요? 명성님은 이제 뉴스 쫙 다 보면은 네. 좋다라는 분위기가 조금 더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아니면 불안하다라는, 지금 단기적인 좀 급등을 해서 불안하다라는 분위기가 좀 더 기울어져 있어요? 그쵸. 진짜 말씀하신 그 포인트가 맞는 게 다 좋은데 단기적인 급등이 좀 우려인 것 같아요. 요 구간에서는 너무 이제 V자 반등을 했다. 예. 그러면 기회를 새로 잡기 위해서는 뭐 살짝 기다려보는 것도 좋긴 하겠는데 그렇죠. 또 예. 기다리는 하락은 오지 않는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미국 주식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안 사거나 덜 사거나. 예. 진짜. 예. 지금 인텔이 막 80불 넘어서 지금 최고점인데 어떻게 사냐 말하고 하는데, 이게 좋다라는 얘기가 완전 지금 집중되고 있는 그런 주식은 높아도 더 오르더라고요. 우리가 또 이전에 많은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엔비디아도 과거에 그랬고, 최근에 뭐 샌디스크도 그랬고, 선택은 뭐 여러분들의 몫이겠지만, 그쵸. 약간 미장과 국장의 그 결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는 여러분 좀만 인지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8거래 연속 상승해서 19거래를 못 채웠네요. 아쉽죠. 예. 1408에서 네. 1%의 하락으로 속스가 좀 내려왔습니다. 19일 연속 상승은 실패했는데, 아, 여기에 또 그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누구요? 마이클 버리 씨. 예. 반도체 섹터 전체에 대해서 공매도를 쳐버렸습니다. 아니, 마이크로소프트 사는 지금 버리가 공매도를 반도체에 쳤다. 그거죠. 그러니까 하드웨어 많이 올랐고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많이 간다? 빠졌다. 예, 그래서 하드웨어는 공매도 할 때고 소프트웨어는 살 때다. 사실 뭐 충분히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도 하고, 최근에 또 이제 어제 전해진 소식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네. 오픈AI와의 그 계약 내용이 아, 좀 맞아요. 변경됐잖아요. 그게 또 나름 호재인데. 그래서 어쨌든 소프트웨어는 사는 거고 하드웨어는 파는 건데, 네. 그러니까 제가 합리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그겁니다. 그 경제를 보는 주식 시장을 봐왔던 주식 시장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네. 상당히 합리적인 판단이죠. 그렇죠. 많이 올라갔으니까 팔고 많이 빠졌으니까 산다. 근데 지금 세상이 왜 계속 이렇게 가는 종목이 더 가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왜 반도체가 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의견이 갈리는 거죠. 이 기술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지금 급하다. 지금 계속 이쪽 하드웨어 인프라 하루가 급한 상황인데 여기서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측면이고, 이제 주식시장에 계신 분들은, 오래 계시던 분들은 저거 좀 위험한데 이런 목소리를 또 내는 상황이라서 그게 또 50대 50인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슬슬 공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는 것도 어찌 보면 뭐 반도체의 숙명이죠. 그만큼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에 따라서 이런 얘기도 또 붙는 것 같습니다. 뭐 말씀드린 대로 이 PER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건 잘 모르겠어요. 이 실질적인 내용이 아니라 심리적 요인으로 데이터 센터 칩 부족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이거 우리가 너무 심리적으로 과도하게 생각한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거는 이 사람이 조금 잘못 짚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누구에게 동의하십니까? 최근에 사실 국내 증시 이슈만 봐도 얼마나 그 엔진이 없으면 조선사에서 엔진을 갖다 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것들 고려해 보면은 이거 심리적인 요인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이가 없어서 지금 잇몸으로 지금 그러니까요. 막 데이터 센터 돌리려고 진짜 신기했거든요. 하는데 그거 보면서. 별거를 다 써서 지금 막 하는데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이제 주식 시장에선 생겨났다라는 건데 반대로 이제 엔비디아가 혈이 뚫리니까 4% 급등하니까 마이클 버리도 좀 적잖이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반대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엔비디아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30%는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한번 쭉쭉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추가로 이제 엔비디아가 다음으로 또 얻을 수 있는 모멘텀은 돈 많지 않느냐, 돈 많이 벌었지 않느냐, 현금 배당금 늘려버리면 이제 주가에 대한 주식에 대한 모멘텀도 좋아질 것이다. 왜 엔비디아가 좋은 기업이긴 하지만 좋은 주식은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도 최근에는 계속 나왔었잖아요. 배당 때문에요. 네. 근데 이제 배당까지 늘려주면 이제 진짜 좋은 주식으로 다시 거듭나기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 마이클 버리의 뒤통수를 한번 세게 좀 때렸다라는 거고, 이거 보면서 진짜 저는 이게 뭐요? 진도준이 되고 싶다. 그 진도준이 옛날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거예요. 그냥 반도체를 그냥 조용히 사서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은 지금 뭐 집도 사고 뭐 차도 사고 다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의 이런 억가 같은 것들이 계속 들어오기는 하지만 지금 반도체는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네. S&P 500의 지금 비중이 16%까지 늘어났습니다. 아니 사실 미국이 반도체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저는 그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그게 아니었어가지고 네. 되게 힘든 것 그쵸. 같았는데. 그러니까 대만이랑 대한민국이 더 잘 가는 건데. 네. 근데 이거는 지금 미국이 반도체의 나라로 거듭나려고 그래서 인텔 억지로 밀어주고 했더니 인텔에서 성과가 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뭐 두 가지 의견이 충돌하는 것 또한 뭐 이해는 하지만 어쨌든 반도체가 그만큼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중국의 최근에 3월 산업이익이 15.8%가 급증을 했대요. 중국의 산업이익이 왜 늘었을까요? 지금 유가도 비싸고 뭐 이래저래 정신없는데 네. 이거 결국 중국도 데이터 센터 짓고 AI 뚱땅뚱땅 하다 보니까 이익이 이렇게 늘어난 거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무시무시한 게 딥시크 가격이 또 내려갔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 그 클로드에서 가격을 계속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토큰으로 비중을 변경하면서 지금 어마무시한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딥시크는 가격을 계속 내려요. 이렇다는 거는 중국이 AI 주도권을 정말 강력한 그 미국의 도전자라고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계속 투자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과연 마이클 버리가 맞을까?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오래 계시던 분들 직감적으로 느끼는 이거 밸류 비싼데 이게 맞을까? 아니면 지금 현업에 계시는 기술 섹터에 계시는 분들이 안 비싸다라고 하는 게 맞을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댓글 마음에 들어요? 이 정도 반응이면은 괜찮아요? 이거 원했던 거잖아요. 아니요. 예. 오, 왜요? 선배님이 계시네요. 선배님이요? 저 48기 지금 뭐 48 기입니다. SUBS 출신 14기. 예, 축하드립니다. 이러면 나도 찾아야지. 내 후배들 없어요? 내 선배들. 전 서울여대 홍보바로미 출신입니다. 네. 예. 없어요? 예,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잘생긴 만큼 또 우리 컨텐츠도 훌륭한 박명성님에게 응원의 댓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이크론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렇습니다. 엔비디아도 올랐고요. 그리고 마이크론도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마이클 버리에게 또 뒤통수를 한 대 또 세게 쳤습니다. 네. 마이크론을 멜리우스 리서치가 매수해야 된다. 커버리지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멜리우스 리서치가 이 벤 라이체스 애널리스트라는 사람이 월가에서 가장 주목받는 반도체 애널리스트 중 한 명이래요. 근데 이번 의견 제시의 시점이 매우 적절하다. 뭐 이유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다 그 내용이에요. HBM과 낸드와 뭐 이런 것들 다 좋아질 거고 특히나 여기서 메모리 전반적으로 마이크론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기업들까지 전반적으로 좀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목표가는 향후에 발표될 목표가를 주목하십시오라고 하는데 $700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이크론이 5.6%까지 또 급등을 했거든요.
이러면은 뭐 이제 확실한 선택지는 계속 반도체다라는 네. 것에 대해서 이견의 여지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게이트가 이제 내일 실적을 발표하거든요. 샌디스크랑 시게이트가 그래서 같이 올랐어요. 샌디스크 8%, 샌디스크랑 웨스턴 디지털은 목요일에 실적 발표하고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금요일 아침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을 안고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말씀하세요. 계속 그 얘기가 나오나요? 오늘 아주 채팅창이 후끈후끈하네요. 그래요? 분위기 좋네. 다시 돌려봐야겠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반도체 기업 중에 퀄컴이 네. 사실은 오늘 주인공이 될 뻔했습니다. 근데 좀 약간 음봉 전환했어요. 네, 급등을 했다가 한 10% 넘게 급등 출발을 했다가 다 내려놓긴 했는데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오픈 AI가 이제 스마트폰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거기에 이제 미디어텍, 퀄컴, 럭스쉐어 이런 기업들과 합작을 해서 오픈 AI가 헬로우 오픈 AI 폰이라고 과밍치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그 애플 주로 담당하는 애널리스트인데 그 사람이 요거를 이제 공개를 한 겁니다. X에다가. 네. 어떤 얘기들이 있었냐면 오픈 AI가 미디어텍 퀄컴이랑 협력해서 스마트폰 프로세서 그러니까 AP 칩을 만든다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는 뇌 CPU를 만든다는 거고 양산은 2028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아니 스마트폰 있는데 굳이 오픈 AI가 또 이걸 왜 만들지? 근데 근본적으로 스마트폰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려고 한대요. 어떻게 바꾸죠? 그래서 저는 뭐 그 디자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서 밑에 내려가지고 막 신나가지고 막 찾아봤어요. 디자인. 뭐야? 똑같네. 별거 없어요. 근데 똑같네. 이게 그러니까 앱 기준인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에이전트 기준이 될 거라는 거고 예, 이런 설명들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냥 이게 그냥 완전히 비서 기계인 거예요. 비서 기계. 우리가 저기에 적응을 하겠죠? 나중에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오픈 AI가 보기에는 이게 맞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기서 내가 할 일이 뭐지 하고 아이콘을 막 찾아가면서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에이전틱으로 바뀌면은 네가 지금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이렇게 알려주는 정리까지 해주는 거니까 어쩌면은 지금 찾는 그 시간을 줄여줄 수도 있겠죠. 예, 그들이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드 방식이 아니라 스트림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할 건데 이렇게 되면은 오픈 AI 스마트폰 나오는 게 굉장히 좀 궁금해지긴 하네요. 네. 그래서 뭐 완벽하게 제어를 해야만 하드웨어까지 잡아야만 에이전트 AI 서비스에서 1등을 할 수 있다라고 오픈 AI가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픈 AI가 원래는 되게 다른 기기들도 많이 개발하려고 했거든. 뭐 동그란 기기 뭐 이런 것도 나왔었고. 동그란 거? 예, 뭐 몰라요. 그 아예 세상에 없는 기기. 어. 예, 뭐 그래서 막 제품들이 막 누가 이렇게 이럴 것 같아라고 공개하고 막 그랬었는데 네. 사실 오픈 AI의 핵심은 애플의 디자이너를 업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빠졌구나. 네. 그래서 한 1년쯤 전에 데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개발을 시키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 언젠가는 온디바이스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쵸. 점에서 온디바이스 AI 관련 종목들이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근데 다만 아직 시간이 좀 멀었다는 점에서 퀄컴의 주가가 큰 기여는 하지 못했지만 뭐 앞으로 이제 장기적인 교체 수요 증가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점은 기대감으로 또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을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하드웨어까지 만든다. 우리가 이제 애플이 결국 자체 AI를 만들지 못해서 그동안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는 심지어 소프트웨어 기업이 하드웨어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떨지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네.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게 되실지 음. 애플을 그동안 좋아하셨던 분들은 과연 기기를 바꾸실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어제 또 AMD가 꽤 많이 빠졌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반도체 얘기만 오늘 하고 그다음에 빅테크 얘기까지만 하면 네. 될 것 같은데 반도체 종목들이 일단 그 반도체 지수가 빠졌다는 거 핀방. 저렇게 엔비디아랑 마이크론이랑 샌디스크 다 올랐는데 뭔가 빠진 종목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AMD랑 ARM 홀딩스가 좀 빠졌습니다. 아몰딩스 이거는- 많이 빠졌네. 예, 그쵸. 근데 이번에 그 CPU 이슈 때문에 너무 많이 가서 조금 쉬어가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AMD는 이제 증명이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오늘 리포트 중에 AMD는 인텔만큼의 실적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우려가 좀 제기됐었어요. CPU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 좀 보자라는 측면에서 AMD가 고점에서 부담을 좀 느꼈고요. 네. 그치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여전히 CPU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 서버가 많이 나갈 거기 때문에 델과 HP 엔터프라이즈까지 같이 서버 관련주, CPU 관련주로 묶어야 된다라는 측면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텔은 간밤에 또 올랐어요. 3%또 상승했고 네.
델 테크놀로지스도 차트 이쁘게 만들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증명한 인텔과 아직 증명이 필요한 기업들은 단기 부담을 조금 느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광통신 관련주도 오늘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루멘텀이 2.5% 하락했는데 이 포에 테크놀로지라고 제가 이게 너무 밈스탁 비슷하게 올라가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자리 다시 돌아왔어요. 예, 이게 원래는 마벨 테크놀로지한테 뭐 주문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면서 광 관련주의 주가 급등을 또 주도했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게 50% 폭락을 했어요, 오늘. 아니 근데 명성님 올버즈는 얘기해주면서 지금 포에스는 얘기 안 해주는 건 뭐예요? 아니, 올버즈는 그냥 장난으로 얘기한 거고. 올버즈 하루 급등하고 예, 바로 급락하는 건 얘기해주면서 포에 요거 첫 번째 한 두 번째 급등 때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다 돌려냈으니까. 네네 어쨌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근데 그게 뭐 마벨이 주문을 취소했대요. 아. 근데 그거를 늦게 말했대요, 포엣이. 그럼 안 되죠. 네. 그래서 마벨이 주문 취소하면서 뭐 비밀 유지 규정이 있어서 자기들은 안 말한 건데 마벨이 그걸 까버렸다라고 하는데 아이고. 아니 그렇게 되면 어쨌든 우리가 다 알게 될 거 누군가는 이렇게 이거 죽을 거였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가 좀 꺾였던 그런 모습이었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 관련주도 GE버노바 크레도도 오늘 좀 고점에서 좀 쉬었습니다. 네. 그나마 나비타스가 좀 올랐어요. 전력 반도체 관련주 5.9% 상승했기 때문에 요거까지만 한번 반도체 쪽에서는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서서 이제 구글 알파벳의 신고가 경신 소식을 말씀드렸는데 네. 200달러 선으로 쭉 밀려났었던 알파벳이 어느새 신고가 경신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빅테크 기업들이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말씀드린 대로 그 대형주 중심의 장세가 이번 주는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빅테크의 뉴스가 나오는 거를 제가 그냥 놓치지 않고 그냥 다 전해드리려고 네. 이번 주에는 조금 챙겨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구글은 신고가를 경신을 했어요. 알파벳 1.7% 상승하면서 350달러를 넘겼고요. 근데 그 내부적으로는 좀 그 얘기가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전쟁부에서 클로드를 막 배제하려고 하다가 결국 실패했지만 구글 제미나이를 막 써보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 아무래도 우리가 하는 게 별로 안 좋을 것 같다. 내부적으로 좀 논의가 있나 봐요. 제미나이를 예, 그쪽으로 전쟁 내가 쓰는 관련해서 거. 쓰는 게 예, 그 분명히 오폭 우려도 분명히 있고. 왜냐면 환각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오히려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네.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뒤로 하고 또 흥미로운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에이전트 트레이딩이라는 걸 출시했대요. 주식 트레이딩 뭐 그런 그런 것 트레이딩 같아요. 말하는 거예요? 챗GPT랑 클로드 같은 모델을 AI 모델을 연결해서 거래소에서 거래를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나왔습니다. 이거 예전부터 얘기 나왔던 건데 그쵸. 저는 너무 무서워요. 그럼 그쵸. 변동성 장난 아닐 것 같아. 사람보다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매매할 거 아니에요. 그쵸? 예, 뭐 거기서 우리 또 적응해야죠. 예, 옛날에 객장에서 매매하다가 이길 수 없어. 이제 우리가 컴퓨터로 하다가 스마트폰으로 하다가 이제 AI가 하는 시대가 왔으니까 네. 점점 더 변동성은 빨라질 거고 점점 밈스탁 이런 것들은 좀 더 많아지겠죠. 네. 예, 근데 알파벳이 거기에 또 선두주자가 되려고 하니까 신고가 경신에 뉴스가 좀 모멘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네. 마이크로소프트랑 오픈 AI랑 파트너십이 이제 전환이 됐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마이크로소프트한테는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안 좋아요? 네, 오픈 AI 그래요? 거를 독점해서 쓸 수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는 오픈 AI가 나 딴 데도 많이 연락이 오니까 나 딴 데랑도 거래하고 싶어. 이렇게 된 거거든요. 전 오히려 오픈 AI 것만 안 써도 돼서 아, 좋다라고도 생각했는데 그럴 수도 있죠. 예, 너무 챗GPT한테 묶여 있으면 또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네네. 예, 근데 어찌 됐든 이제 앞으로 수익 분배금 지급하지 않고 2030년까지 계속 되기는 합니다만 그 이후로는 없다라는 거고요. 이제 오픈 AI 라이선스는 비독점적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럼 마이크로소프트가 과연 어떻게 돌파구를 찾을까에 대해서 아직 시장은 조금 의구심을 제기하는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만들어야죠. 그렇죠. 뭐라도 해야죠. 근데 아마존이 그걸 또 바로 봤네요. 야, 이거 흥미로운데. 우리가 좀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더 많은 옵션이 생길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흥미롭게 앤디 제시 CEO가 뭐 이런 얘기를 좀 받았고요. 그리고 메타의 경우에는 중국의 마누스를 인수하는 거였잖아요. 마누스는 이제 메타 거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중국이 인수를 철회하라. 이거 못 준다. 예.
배경도 제대로 말 안 해요. 조사해봤더니 이거 문제 있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 보면 그냥 지금 미중 간의 AI 군비 경쟁 이거 계속 심화되는 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메타는 그것도 모르고 막 1기가와트 규모의 우주 태양광 설비를 막 구매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마누스 사놓고 이제 열심히 돌리려고 했는데 좀 아쉽게 됐죠. 근데 어쨌든 태양광 설비는 샀다라는 이슈도 있었고요. 네. 애플은 뭐 3분기 스마트폰 판매량 1위랍니다. 조용히 우리 할 일은 제대로 하고 있다. 그렇죠. 뭐 AI 관련된 얘기는 아니고 네. 네, 뭐 이런 얘기만 있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적 발표한 기업 하나만 말씀드리면 버라이즌 가이던스 좋았고요. 제가 통신주 실적을 요즘 자꾸 보는 이유가 네. 광 관련주 때문에 보는 건데 광섬유 활용 방안에 대해서 빅테크 기업들이랑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중이다라는 건 광 관련주가 뭐 변동성은 있어도 막 스캠이나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그 안에서 뭐 포획 테크놀로지가 문제를 일으키기는 했지만 그래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잘 가는 종목들은 잘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도미노 피자가 좀 급락을 했었는데 피자 많이 안 시켜 먹나 봐요. 그런가 봐요. 해외 성장률이 4년 만에 최저를 찍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서 도미노 피자 할인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쵸. 사실 요즘 피자집도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냥 무조건 50% 해야 사람들이 네, 먹는 느낌? 그러니까 약간 좀 해자가 좀 이른 게 아닌가 네. 싶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광 관련주 중에 코닝이 밤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블룸에너지, 시게이트. 시게이트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로빈후드도 있고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좀 더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미노 피자를 워런 버핏이 최근에 투자하지 않았나요? 워렌 버핏이 되게 좋아했던 그쵸. 종목이죠. 지분을 인수했다라는 게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제 지분 인수 얘기 있었는데 어쨌든 보유하고 있는 걸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도미노 피자 말고 오늘은 저희는 립 먹을 거예요. 맛있는 립을 먼저 일단 소개를 해드리고 요거를 이제 빅마마 립 폭립 명성님이 조금 먹는 시간 갖는 동안에 저는 폴로 데님 셔츠 오늘 저희가 약간 지금 워킹 이거 뭐라 하죠? 워크웨어? 워크웨어 맞아. 워크웨어 느낌 나게 지금 데님 셔츠를 다 입었어요. 요거 폴로 그냥 마크 아니고 이렇게 멀티로 되어 있는 거 이거 예쁘잖아요. 요런 마크가 박혀 있는 요 셔츠를 준비했는데 딱 지금 봄부터 여름 넘어갈 때 가볍게 입기 좋으신 아까 댓글 보니까 데님 자켓 너무 뻣뻣하고 그럴 것 같아요. 절대 이거 그렇지 전혀 안 않습니다. 그래요. 코튼 박명석이 픽한 박명석은 이미 본인이 개인 소장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이라 해서 너무나 좋아하는 제품이라고 저는 사실 오늘 안경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일부러 오늘 데님 재킷이라고 해서 좀 빈티지한 느낌, 레트로한 느낌 내고 싶어가지고 이거 아빠 거예요. 이거 아빠 안경 80년대 무슨 독일 제품에서 그냥 한번 써봤어요. 되게 잘 어울리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연출하시라고 한번 코디를 해봤습니다. 이 폴로 데님 셔츠는 저희 최초로 7만 원대에 준비를 했고요. 가볍고 부드러운 SS 컬렉션 데님 소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다. 입을수록 멋이 깊어지는 아니고 멋이 깊어지는 자연스러운 멋인감. 이런 거는 뭐 입으면서 색깔이 약간씩 변하는 그런 느낌으로 멋스럽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 진짜 편해요. 그리고 약간 좀 큼지막하게 나왔기 때문에 나는 좀 핏하게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는 지금 M 사이즈거든요. 명성님은 원래는 보통 라지. X라지인데 라지 입었다는 거. 라지가 딱 여기 어깨 라인이 딱 맞고 X라지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입으시는 그런 핏입니다. 그러니까 X라지 입으셔도 돼요. 왜 그런 스타일링 있죠. 폴로는 좀 크게 입어서 바지도 반바지 되게 좀 큼지막하게 입어가지고 폴로 모자 딱 썼을 때 다들 이렇게 좀 이렇게 루즈핏 나게 입는 그런 핏을 원하시면은 원래 사이즈로 입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폭립 먹어볼게요. 이거 보니까 빨간색이네요. 그러게요. 빅마마 폭립이라서 폭립. 달달할 줄 알았는데 매콤한 매워. 오리지널이랑 매콤한 맛이 따로 있네. 패밀리 레스토랑급 프리미엄 폭립 4팩 가지고 왔는데 요게 뼈와 살코기가 굉장히 부드럽게 분리가 된대요. 저희도 이렇게 분리해 주셔서 먹기 편하게 해주셨는데 이렇게 나와요. 한번 해볼까? 맵다. 그 매운맛이 못 먹을 매운맛이 아니고 약간 교촌치킨의 레드? 그 정도 와. 맛? 이거 보셨어요? 저 붙어 있는 거 먹었거든요. 순식간에 떼줘요 한 방에. 그냥 나오네. 살코기 분리 진짜 편하게 잘 돼요. 맛있다. 죄송해요. 너무 맛있어서 나도 모르게 계속 먹어버렸네. 그만 먹고 말해야 되는데 짭짭 소리 날까봐 그럼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를 못하고 먹고 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매콤한 맛이 진짜 일품. 보통 우리가 먹는 알굴. 폭립은
이제 그 간장 베이스 소스로 해가지고 짭짤하고 달콤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매콤한 느낌이 딱 들어가서 진짜 느끼하지 않고 너무 맛있습니다. 이거 술안주로도 진짜 좋겠는데? 여기다 소주 쫙, 여러분 좋아하시잖아요. 막걸리 쫙. 괜찮습니다. 빅마마 퐁님 3팩 더하기 1팩 더 드려서 4팩을 최초로 4만 원대 드렸습니다. 특허받은 가열 장치를 사용해서 뼈와 살코기가 부드럽게 분리가 돼서 아이들이 먹기도 좋고 어른들이 드셔도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 아래 링크 통해서 핫딜 참여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시향맨 박명선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